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간의 동기와 정서 심리 보강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동기 파트는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정서 심리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서는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감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심리학에서는 감정과 정서를 좀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서 같은 경우는 동기에 의해서 자극된 것보다 정서에 따라 영향을 받는 행동과 목표는 예측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는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아무런 대상 없이도 발생되는 것은 감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굉장히 우울한데, 오늘은 굉장히 좀 기분이 좋아. 이런 거는 이제 일반적인 감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떤 특정 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정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서와 관련된, 학자들의 이론이 몇 가지 있고요. 이 정서에 대한 이 정의는 감정과 차이가 있고 어떤 목표 대상에 대한 특정 감정이 유발되는 경우 그게 정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왓슨이라는 학자는 정서에 대해서 사랑, 분노, 두려움, 그러니까 대표적인 정서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에크만이라는 학자가 얼굴 표정이 보편적인 정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그 얼굴에서 드러나는 표정만 보면 이 사람이 정서 상태가 어떻구나 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정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숙이 연구한 학자가 바로 플루칙이라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플루칙은 8가지 범주의 1차적인 정서를 일단 구분했고요. 그것들을 좀 3차원적으로 입체 모양으로 분류를 한 학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서에 대한 학자들의 이제 구분한 것들은 좀 서로 다르지만 많은 정서들을 얘기했는데 가장 큰 거는 바로 육회와 불쾌 차원, 그리고 활성화, 흥분되는 정서의 2차원을 중심으로 분포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서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굉장히 많이 느끼게 돼요. 그죠? 어떤 것 때문에 내 기분이 어때진다라고 하는 거. 그 대상이 있는 경우는 대부분 다 정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플루칙의 정서 범주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8가지의 기본적인 1차적 정서를 분류했어요. 그 8가지가 바로 공포, 분노, 그리고 기쁨, 슬픔, 수용, 혐오, 기대감, 놀라움이에요. 이걸 기본적인 정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플루칙 같은 경우가
이렇게 수레바퀴 안에 정서의 수레바퀴라고 얘기를 하는 모형인데요. 이 안에 이제 기본적인 8가지의 정서가 있고요. 이 옆에 있는 2가지 정서를 복합적으로 합쳐 놓은 것이 이 바깥에 있는 또 다른 정서예요. 기쁨과 수용을 합친 복합적인 정서는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 공포와 수용을 합친 정서를 복종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공포와 놀라움은 경외. 그리고 놀라움과 슬픔은 실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슬픔과 혐오는 가책이다라고 복합적인 정서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혐오와 분노 같은 경우는 경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분노와 기대감이 섞이면 공격성이다라는 복합정서로 얘기를 하고, 기대감과 기쁨이 합쳐지면 낙관이다라고 하는 복합정서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복잡한 정서는 바로 이렇게 수레바퀴 맨 겉에 있는 정서들이 복합정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안에 있는 기본 정서가 합쳐져서 이렇게 복합정서로 나타난다. 복잡한 정서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기쁨과 수용이 합치면 사랑이 되고, 혐오와 분노가 합쳐지면 경멸이 된다는 그런 얘기죠. 물론 이런 정서의 구조에 대해서도 학자들마다 또 다양한 주장들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플루 측은 8개의 기본 정서를 구성하는 3차원이 존재한다고 또 본 거예요. 3차원이라는 건 평면적인 것과 거기다가 수직적인 것, 그리고 그 아래에 또 3차원적인 입방체가 존재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옆에 있는 그림은 이제 정서의 수레바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정서 바퀴가 8개의 바퀴 조각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서로 인접된 정서일수록 유사한 정서인데, 그 유사한 정서들이 합쳐지면 복잡한 정서로 또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또 서로 대각선으로 위치해 있는 정서들은 상반된 정서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퀴 밖에 있는 실망은 놀라움과 슬픔이 혼합된 정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쁨과 슬픔은 반대의 위치에 있죠. 그 다음에 분노와 공포,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정서를 분류해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서를 이렇게 3차원으로 본 것에 한 가지 차원은 이제 강도라는 측면이에요. 강도는 바로 이 3차원으로 돼서 싫음은 제일 약한 정서가 되겠죠. 싫음보다 조금 더 강도가 강한 게 슬픔이에요. 그 다음에 강도가 가장 강한 정서를 비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위쪽에 있는 정서들은 가장 강렬한 정서를 얘기한다. 그 맨 위에 이렇게 나와 있는, 그죠? 환희, 공포, 혐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렇게 그거보다 좀 약한 정서, 그 밑에 있는 것은 가장 약한 정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격정, 그 다음에 분노, 짜증, 권태, 메스꺼움, 혐오, 주의산만, 놀라움, 경의, 이런 식으로 강도의 차원을 얘기하고요. 그
그다음에 이제 정서는 또 크게 나누면 정적 정서와 부적 정서로 구분할 수 있죠. 포지티브냐, 네거티브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쁨과 사랑이라는 건 정적 정서라고 볼 수 있고, 공포와 슬픔은 부적 정서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마지막 차원이 바로 앞서 언급한 앞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기본 정서와 복합 정서의 차원이다. 해서 이렇게 강도와 정서의 긍정성, 그리고 기본 정서와 복합 정서의 이 세 가지 차원으로 정서라는 게 구성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에 대해서 정서의 개념과 분류를 가장 그래도 심층적으로 들여다본 학자가 바로 플루칙이라는 학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1980년도에 정리가 되어진 겁니다. 그 정서의 개념과 관련된 학자들도 많이 있지만, 그리고 정서와 관련된 이론적인 부분을 또 정립한 학자들이 또 몇 명 있어요. 대표적인 정서와 관련된 이론들을 살펴보면, 우선 제임스 랑의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임스 랑의 이론. 제임스 랑의 이론은 일단 외부 자극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 그 외부 자극으로 인해서 생리적 각성이 유발된다라고 보고, 그리고 정서 체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쉽게 말하면 생리적 각성이 유발된다라는 건 일단 어떤 자극을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슬픈 상황을 내가 딱 목격했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쫙 흐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게 지금 내가 슬픈 거구나 라고 이제 정서 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는 걸 보니까 내가 슬픈 거야.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얘기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제임스 랑에라는 두 학자가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이런 식의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 자극을 받게 되면 우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신체적 반응을 일으킨다. 그리고 그 뇌에 올라가서 신체적 반응을 해석하게 돼요. 그리고 그게 어떤 정서다라는 걸 지각한다는 거예요. 이 주장이 바로 제임스 랑의 이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눈물이 나오는 것을 보니까 내가 지금 슬픈가 보구나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체 반응이 정서 반응에 앞선다, 선행된다라는 주장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이런 주장을 하려면 어떤 자극을 보고 몸에서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 걸 측정하고, 그 다음에 뇌에서 이게 지금 내가 어떤 정서 상태구나라는 걸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정말 이런 측정이 가능한지 그거는 저도 확신을 못 하겠는데, 아무튼 이 학자들이 그런 식의 실험을 통해서 신체 반응이 정서 반응에 앞선다라는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율신경계의 흥분이 정서를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서라는 것은 단지 자율신경계의 변화를 지각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면 피드백 가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면, 그 얼굴 표정을 보면, 그죠? 안면 피드백. 거기서 내가 얼굴이 어떤 자극을 받아서 얼굴이 찡그러져요. 먼저. 그리고 그걸 뇌에서 내가 해석해서 기분이 안 좋은 상태, 냄새가 안 좋은가, 불쾌한 정서, 이런 식의 안면 피드백 가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극이 먼저 등장하고 그에 따라서 신체적 각성이 일어나고 뭐 어떤 행동을 보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뭐 어떤 그 불쾌한 냄새, 시골에 가면 뭐 소똥들이 쫙 있으면 냄새가 나잖아요. 그럼 내가 우선 그 냄새를 맡으면서 그 맡게 되고 코가 냄새를 맡으면서 내 손이 코를 좀 가리게 되잖아.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각성을 했을 땐 내가 지각을 하게 되고 또 행동이라는 게 나타나게 됐을 땐 그 행동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서적인 느낌을 느끼게 된다. 이런 주장이 바로 제임스 랑의 이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캐논 바드라고 하는 이론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캐논이라는 학자와 바드라는 학자가 주장한 이론입니다. 제임스 랑의 이론을 비판한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제임스 랑의 이론을 이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신체 반응과 정서가 1대1의 대응을 이루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오는 경우는 슬퍼도 눈물이 나오고 기뻐도 눈물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물이 나온다 그래서 무조건 슬픈 정서를 지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뻐도 눈물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또 신체 반응이 먼저 일어난다 그랬는데 신체 반응보다 우리 정서 지각이 빠른 경우도 있다. 이미 놀란다는 거는 놀라는 그런 정서 지각을 하고 나서 내 가슴이 두근두근하다라는 걸 느낄 때가 있는 거죠. 이것도 역시 속도의 문제인데 어느 게 더 빠르게 나타나는지는 솔직히 두 사람의 이 두 이론의 주장들이 뭐 맞는 경우도 있고 틀린 경우도 있다라고 보여요. 이미 놀라서 나는 가슴이 벌렁벌렁거린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인위적으로 신체 반응을 일으켜도 그게 이제 어떤 자극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느끼는 게 아니라 약물을 투여함으로써 신체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정서를 체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캐논바드 이론이 좀 완벽하지 않더라.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정서와 신체 반응은 동시에 발생한다. 어느 게 앞서고 어느 게 뒤에 있는지는 정확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 반응 후에 정서가 발생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정서 변화의 속도를 자율신경계의 변화 속도가 따라오지 못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속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분명히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정서의 변화 속도. 이걸 어떻게 측정해요? 사실 좀 어렵죠. 물론 지금은 뭐 뇌 속을 들여다보고 뇌의 움직임을 우리가 요즘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fMRI라는 그 영상 매체를 통해서 영상 기기를 통해서 뇌 속의 움직임을 우리는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자율신경계의 변화 속도라는 것도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사실은 어려움이 있어요. 정확한 속도 어느 게 더 빠르게 반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 캐논바드는 자극이 이제 있게 되면 뇌의 활동과 처리가 일어나고 그것들이 이제 신체적 각성과도 연관되고 또 행동 반응과도 연결돼 있고 정서적 느낌이라는 것도 역시 동시에 다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게 빠르고 어느 게 더 느리다라는 얘기는 좀 맞지 않다라는 주장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지평가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지평가 이론. 인지평가 이론은 이거는 또 조금 앞에 두 주장의 어떤 이론 주장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내용의 이론이에요. 그래서 인지평가 이론이라는 것은 생리적 각성과 인지적 평가의 합성 효과다. 즉 유발 자극으로 인해서 생리적 각성이라는 게 유발되는데, 그 어떤 장면, 내가 목격한 장면, 그리고 그 상황 맥락에 맞추어서 각성과 자극을 평가하는 게 보통 우리 인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정서적인 느낌을 느끼게 된다, 지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이론을 주장한 학자가 바로 샤크터라는 학자인데, 그래서 샤크터는 생리적 각성이 일어나며 이를 인지적으로 평가하는 순서로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여기서 이제 순서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정서 경험이라는 것은 생리적 각성이 필요하고, 그리고 어떤 정서가 경험되는가는 그 개인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인지적 평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다. 그 개인이 어떤 놓여있는 그 상황 맥락, 또는 그 개인이 놓여있는 어떤 환경적인 측면, 그런 것에 대한 인지적 평가를 내리게 됨으로써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서는 생리적 흥분을 어떻게 인지적으로 해석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론이 뭐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또 차이점을 서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 세 가지 이론에 비교를 해놓은 장표가 이겁니다. 이론들과의 차이를 비교했죠. 제임스 랑의 이론은 외부 자극에 의해서 우선 각성이 일어나고, 그 각성과 행동에 대한 평가를 뇌에서 인지적인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뇌에서 내가 지금 정서가 어떤 정서 상태구나라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반면에 외부 자극이 있고, 그 외부 자극을 우선 뇌에서 처리를 하게 된다. 지각적인 부분이겠죠. 그리고 나서 각성, 신체적인 반응도 일어나고 행동도 일어나고 정서 경험도 그 후에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임스 랑의 이론과는 조금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캐논 바드라는 학자들이 주장한 이론. 근데 이 두 가지의 주장을 좀 합쳐놓은 듯한 게 바로 이 인지적 평가 이론입니다. 우선 어떤 외부 자극과 그 자극에 의해서 생리적 각성이라는 게 동시에 이제 일어나게 되고, 그 동시에 일어난 상황에 따라서 각성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 해석이라는 게 이제 인지적 평가라고 봐야겠죠. 그 상황에 따라서 각성을 해석하는 거고, 그래서 그 이후에 정서 경험을 하게 된다. 참 이 세 가지 이론이 비슷비슷해 보이면서도 조금의 차이를 어느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제임스 랑에는 내가 눈에서 눈물이 나오니까 슬프구나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캐논 바드는 뇌에서 처리하면서 슬픈 상황인데, 그러면 슬픈 상황에서 바로 눈물이 나면서 그때 정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각성과 정서가 거의 동시다발로 일어난다 라고 보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이 인지적 평가 이론은 외부 자극과 생리적 각성이 거의 동시에 일어나고, 그 상황을 뇌가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정서가
결정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론들 간에 사실은 조금씩의 차이는 있는데 뭐 어느 게 맞다, 어느 게 틀리다라고 누가 결론을 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보통 정서 이론들을 얘기할 때는 이 세 가지 이론들을 다 비슷하게 보면서 또 차이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서 이론의 또 다른 학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이 요인 이론이다라는 게 있는데, 그건 이제 샤크터와 싱어의 이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정서라는 거는 생리적 흥분을, 샤크터가 인지적 평가 이론을 주장한 학자다 보니까 역시 인지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결정되는 거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정서를 결정하는 거는 생리적 흥분과 인지의 두 가지 요인이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바로 생리적 흥분, 그게 이제 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지, 그 각성된 상태를 뇌에서 해석하는, 평가하는 그 두 가지 요인이 다 정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다. 그게 바로 정서를 결정하는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임스 랑의 이론처럼 몸에서 뭐 어떤 반응이 일어나서 눈물이 쫙 흐르니까 그거를 뇌가 이게 지금 내가 슬퍼서 눈물이 나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좀 그런 부분과 좀 유사한 측면도 있어요. 그죠? 근데 아무튼 이 인지평가 이론이 샤크터가 주장한 만큼 샤크터 싱어라는 학자가 바로 이 요인 이론이다. 두 가지 요인이 작용을 한다. 정서를 결정하는데.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라고 볼 수 있죠. 정서를 결정하는 데는 바로 생리적 흥분과 인지, 이 두 가지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는 건 거의 다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외에도 또 정서이론을 주장하는 학자가 있는데, 이자드의 정서이론도 또 그 한 가지입니다. 뭐 인간은 10가지 기본 정서를 가지고 태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10가지 정도의 기본적인 정서는 우리가 다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앞에 인지적인 측면을 되게 강조한 여러 학자들의 주장에 조금 반하는, 인지가 없는 정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라는 주장도 했어요. 뭐 학자마다 다 자신의 주장이 맞다라고 조금씩 차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정서이론이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굉장히 많이 느끼고 뭐 늘상 경험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정서인데, 이 정서가 뭐 어떻게 유발됐다라는 걸 밝혀내기 위해서 다양한 학자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정서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정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내 감정도 중요하고 타인의 감정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대방의 정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어적 표현, 즉 말하는 것과 그다음에 비언어적 표현, 뭐 동작이나 표정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모두를 다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상대방의 정서를 잘 이해하게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직장 생활할 때 아침에 딱 출근을 했는데 팀장이 제일 먼저 출근해서 책상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팀장 얼굴이 딱 보니까 별로 밝지가 않아요. 인사를 했는데도 그냥 받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러면 지금 정서 상태가 굉장히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나 보다라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런 얼굴 표정이나 동작하는, 행동하는 그 비언어적 표현 상태를 보고 우리는 그 상대방의 정서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도 또 사람에 따라 틀려요. 어떤 눈치 없는 친구들은 딱 아침에 출근해서 팀장 표정이 별로 밝지도 않고 별로 기분 좋은 상태도 아닌데 막 그냥 혼자 즐겁게 떠드는 그런 친구가 있잖아요. 그 친구는 전혀 그 팀장의 정서 상태를 캐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 경우 우리가 이제 눈치 없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선은 뭐 언어적 표현이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서로 얘기하다 보면 그 말하는 걸 듣고 우리는 이 친구가 정서 상태가 어떻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말하는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기에는 이런 위장된 정서를 반영하는 경우도 있죠. 뭐 말로는 굉장히 흥분한 것 같고 막 기분 나쁘게 투덜투덜 대고 그러는데 정말 자기 감정이 진짜 그래서 그런 건지 사실은 아닌데 그런 건지 그런 건 또 정확히 판단하기가 힘들어요. 이제 그런 경우가 바로 그 상황적인 요인을 고려해 볼 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어, 사실은 그 사람의 정서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는 판단해야 되는데 그냥 말하는 것만 듣고 이 친구가 뭔가 기분이 나쁜가 보다. 이 친구 굉장히 기분이 좋은가 본데 라는 걸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죠. 왜? 거짓으로 사실은 언어적 정서 표현을 할 수가 있으니까. 상대방이 이제 만약에 나보다 지위가 높고 나한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무슨 뭐 상황에서 얘기를 하다가 뭐 자네 기분 나쁜가? 아닙니다. 속으로는 지금 굉장히 마음이 상했는데 겉으로 말로는 아닙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정말 말로는 괜찮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 친구가 괜찮은 건지 속으로는 막 속이 쓰라리는 그런 상황인데 말로는 그렇게 그걸 드러내지 못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가 언어적 표현의 양면성을 다 고려하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반면에 비언어적 표현은 어떻게 보면 좀 더 분명한 정서 전달 수단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문화권에 걸쳐서도 거의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 얼굴 표정을 가지고 에크만이라는 학자가 그런 실험을 한 거예요. 피험자들한테 막 그 화면을 통해서 다양한 얼굴 표정들을 쫙 보여주고 그 얼굴 표정이 이 사람이 지금 정서 상태가 어떤지를 적게 한 거죠. 근데 그게 뭐 나라, 인종 그런 거와 상관없이 다양한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사진으로 담아서 그렇게 제시하고 이 사람의 지금 정서 상태는 어떠냐 했더니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그 정서 상태를 비슷하게 다 답변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화권에 걸쳐서 매우 유사하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매우 유사하다. 물론 얼굴 표정만 가지고 또 쉽게 표현되지 않는 정서들도 있죠. 얼굴 표정이 뭐 5만 가지 그 표정을 다 지을 수는 없잖아요. 내 기분 상태를 또 얼굴 표정으로 다 드러내기도 쉽지가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 그 포카를 칠 줄 아는 사람도 있겠고, 뭐 전혀 그 카드 놀이를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포커 페이스라는 말이 있죠. 포커 페이스.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죠? 포커를 칠 때, 뭐, 네 사람이 포커를 만약에 이렇게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그 네 사람이, 얼굴 표정을 보면, 그 사람의 지금 카드가 굉장히 좋은 카드인지, 나쁜 카드인지가 어느 정도 읽힌다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응시 정도는 얼굴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이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포커페이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어떤 친구는 얼굴에 좋은 카드가 들어오면 미소가 싹 지워지고 어떤 친구는 또 카드가 안 좋으면 얼굴이 찡그러진다는 거예요. 그 자동적인 반응이 나타난다. 근데 그 중에는 전혀 얼굴 표정이 변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뭐 대학 다닐 때 또는 뭐 직장 다닐 때도 동료들이랑 같이 포커 게임을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좀 얼굴 표정에서 제 정서 상태가 많이 드러나는 편인가 봐요. 제가 저한테 이제 카드가 좋은 카드가 딱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그거는 내가 막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도 미소가 딱 지어진대. 얼굴 표정이 굉장히 밝아진다는 거예요. 카드가 안 좋은 게 들어오면 얼굴이 쫙 어두워지고 찡그러지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제 친구들은 제 표정을 읽는 거지. 그래서 저는 포카 쳐갖고 돈 따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돈을 딴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은 정말 얼굴 표정 하나 변하지 않는 친구가 있어요.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친구가 돈을 잘 따요. 아마 여러분들도 뭐 그런 게임 같은 것들을 해보면 그런 걸 하면서 그런 상대의 얼굴들을 한번 쭉 보시면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결국은 이제 언어적 표현뿐만이 아니라 이제 비언어적 표현의 여러 가지 자세나 표정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뭐 이 오늘 동영상 찍는 것도 제가 이제 신입사원 면접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 이제 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휴강을 하고 이런 보강을 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건데 제가 다양한 그 기관의 면접에 가보면 진짜 이 면접 상황에서의 이 비언어적 표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신체 자세, 일단 그 지원자들의 자세를 우선 보게 되죠. 물론 얼굴 인상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앉아있는 자세, 선 자세 이런 것도 다 봐요. 그걸 가지고 어느 정도 기본적인 판단도 하고요. 신체 자세는 또 걸음걸이라는 것도 있고 앉은 자세를 또 봐도 또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떤 친구 하나는 이렇게 땅만 보고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걸어 다닐 때. 고개를 딱 이렇게 얼굴을 똑바로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고개를 딱 땅만 보고 그렇게 걷는 친구가 있어요. 저 친구는 왜 저렇게 걸을까? 쟤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저렇게 땅만 보고 걸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제스처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 어떤 몸 동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스처.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발표 같은 걸 시켜보면, 여러분들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걸 시켜보면 이런 제스처를 잘 활용하는 친구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똑바로 움직임 없이 그냥 발표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좀 여유 있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이런 화면을 가리키기도 하고, 자기가 강조하고 싶을 때는 막 주먹을 쥐기도 하고, 뭐 손가락을 펴서 이렇게 딱 굉장히 강조하는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람마다 다 틀리죠. 그죠? 그래서 이 제스처라는 것도 역시 정서 상태를 어느 정도 이해하기 좋은 그런 거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 간의 물리적 거리라는 걸 가지고, 그 거리감을 가지고 서로 호감이 있는 정도를 측정한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속에서의 거리를 보면 호감 정도를 알 수 있다. 우리가 농담 삼아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좀 나이가 들어 보이는 남성과 여성이 아주 가깝게 뭐 손을 잡고 간다거나, 그리고 뭐 아주 가깝게 이렇게 안고 간다거나 이러면, 저 두 사람은 부부가 아니야. 애인 사이일 거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부부는 조금 이렇게 손을 잡기는커녕 좀 떨어져서 걷는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죠? 뭐 그런 농담을 하기도 했었어요. 물론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말할 때 그 사람의 음색이나 음정 가지고 또 정서 상태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의 떨림, 높낮이, 그죠? 말소리의 큰 거와 작은 거, 기분 상태에 따라서 목소리가 커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외연적 행동이라는 건 바로 뭐 포옹을 한다, 그다음에 두들겨 패는 거,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지금 굉장히 화가 났나 보다. 두 사람이 굉장히 뭔가 사랑하나 보다, 좋아하나 보다.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언어적인 표현에 대한 감지 능력이라는 것도 남성과 여성 간에 좀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오히려 이런 비언어적인 표현을 잘 이해한다라고 해요. 반면에 어떤 특수 직업, 심리학자나 교사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비언어적인 표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성차가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비언어적 단서에 대한 민감성이 증가하게 된다. 이거는 이제 저도 쭉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경험들을 해왔잖아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많이 있어 왔고, 저는 뭐 직장 생활도 또 오래 했었고, 물론 뭐 제가 학교에 온 이후로 접하게 되는 사람은 전부 학생들밖에 없었죠. 같은 교수들이나 아주 사실은 제한적인 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곳이 학교잖아요. 그죠? 학생과 교수, 또 학생과 직원, 교수와 교수, 이 관계뿐이 없어요. 근데 제가 직장 생활하는 동안에는 직장에 아주 또 다양한 인간들이 모여 있고, 또 다른 직장의 거래처, 그죠? 사람들과 또 많은 관계를 맺어요. 그때가 훨씬 더 다양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되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러면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비언어적인 단서를 가지고 그 사람의 정서 상태를 판단하기가 훨씬 더 경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런 것들이 자꾸 증가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험의 증가가 바로 그런 타인들의 비언어적 단서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오늘도 이 정서와 관련된 내용 가지고 얘기를 했고요.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질문 사항을 좀 우리 홈페이지 질문 코너에 올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질문들은 잘 안 올리시는 것 같아요. 질문들 좀 올려주세요. 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